중국 인민해방군 장군 류청은 한국을 얕잡아봤습니다. 한국은 문화만 강하지 군사력은 장난감 수준이다라며 대회 연설까지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단 3일간의 비공개 훈련 참관 후 그는 완전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중국 군사 역사상 가장 큰 오판을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민해방군 소장 류청입니다. 중국 국방부 전략기획처에서 20년간 근무해온 전략가죠. 오랜 시간 주변국 분석을 담당해왔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독자적인 전략이나 기술력이 없어요. 미국의 연장선에 불과하죠. 베이징 군사전략회의에서 제가 한 발언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장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제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던 날 뭔가 특별한 임무가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문이라니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죠. 류 소장, 자네를 비공식 특사로 한국에 파견하겠네. 한국군의 훈련시설과 작전 능력을 직접 보고 와야겠어. 의아했습니다. 굳이 제가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군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가서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장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보 분석에 모순되는 보고가 있어. 한국군이 예상보다 훨씬 발전했다는 내용이지. 자네가 직접 가서 진실을 확인해주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군이 발전했다고요? 아마도 미국의 새로운 무기를 도입했거나 합동훈련의 규모를 늘렸을 뿐이겠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제 보좌관이 준비한 한국군 자료를 마지막으로 훑어봤어요. 병력수, 장비 현황, 예산 규모 모두 익숙한 숫자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분석해온 그대로였죠. 이번 출장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짐을 쌌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동료 장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류 소장, 부럽네. 서울은 쇼핑하기 좋은 곳이라던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게. 한국군 시설 보고 시간 남으면 면세점에라도 들르지. 어차피 볼 게 많겠나.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여유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제 오만함이 얼마나 크게 무너질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한국군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무기체계의 의존, 독자적 전략 부재, 실전 경험 부족 이런 문구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죠. 그렇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운명의 여행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지만 베이징 대흥공항과 비교할 바는 아니었죠. 공항 밖에서 저를 맞이한 한국군 의전 장교는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준장 계급의 김준호 장군이었어요. 류청 소장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곧바로 첫 일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김준호 장군의 태도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긴장된 미소도 없고 불필요한 친절함도 없었죠. 그저 업무적인 태도였습니다. 역시 한국인들은 딱딱하군. 속으로 생각했어요.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자 김준호 장군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특수작전 훈련 기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서울 도심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중국의 2선 도시 정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군 특수부대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형식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장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필요한 만큼 있습니다. 짧고 모호한 대답이었죠.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언뜻 보기에 한국군은 제가 알던 그대로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작은 나라의 군대. 2시간쯤 지났을까요? 차는 숲으로 둘러싸인 산악지대로 들어섰습니다. 어디에서도 군사시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길이 나타났고 차는 산 중턱에 있는 검문소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훈련 기지입니까? 물었습니다. 김준호 장군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던 대규모 시설이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이어지는 입구, 여러 건물들, 훈련장.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고요함이었죠. 여기 너무 조용한데요? 어떤 군사기지에 가더라도 항상 소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훈련하는 소리, 명령하는 소리,
장비를 움직이는 소리. 하지만 이곳은 마치 무인도처럼 고요했어요. 김준호 장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본 그의 미소였죠.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도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말투에서 약간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보여주기식 연출 같았거든요. 기지 내부로 안내받으며 여러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군사시설이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표면 아래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녁 식사는 간소했습니다. 한국식 식단이었지만 특별히 대접받는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일상적인 식사라는 듯 대하는 태도가 의아했습니다. 제가 중국 고위 장성인데 좀 더 격식 있는 환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취침 전 김준호 장군이 내일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깨워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훈련을 참관하시게 됩니다. 새벽 3시라고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준호 장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우리는 언제나 그 시간에 시작합니다. 중국에서는 다른가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뉘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내일 보면 알겠지. 아직까지는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절제된 분위기가 낯설 뿐이었죠. 하지만 제 오만한 확신은 여전했습니다. 한국군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은 전혀 모른 채로 새벽 3시 군용시계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영하 15도. 중국 북부 출신인 저도 이런 날씨에 훈련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이런 날씨에도 훈련을 진행하는 건가? 의문이 들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호 장군이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통제실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평상시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영하의 날씨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이요. 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은 어떤 훈련을 보게 되나요? 김준호 장군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산악 고속 침투 훈련입니다. 특수부대의 기본이죠. 통제실은 지하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벽면 가득한 모니터들이었죠. 각각의 화면은 서로 다른 위치의 열화상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말을 잇기도 전에 김준호 장군이 설명했습니다. 저 흰 화면들이 보이십니까? 한방눈이 내리는 영하의 산악지대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침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하얀 눈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붉은색 열화상이 화면 구석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붉은 점. 또 다른 점, 점점 더 많은 열 신호가 모니터에 포착되었습니다. 저들이 우리 특수부대원들입니다. 5분 전에 훈련을 시작했고 지금 목표 지점까지 90% 접근했죠. 놀라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도 없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요. 이런 훈련은 처음 봅니다. 솔직한 감탄이 나왔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은 담담하게 모니터링을 계속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목표 지점 도달, 모든 대원 위치 완벽, 작전 개시, 통제실의 한 장교가 무전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모니터의 열 신호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리 짜인 각본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들은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겁니까? 김준호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소리 없이요.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어제 제가 느꼈던 기지의 이상한 고요함.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의도된 훈련의 결과였던 겁니다. 작전 완료. 모든 대원 안전. 목표물 확보. 불과 7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가 알던 한국군이 아니다. 이제 대원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김준호 장군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눈 속에서 걸어오는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눈과 같은 흰색 위장복을 입은 그들은 마치 눈의 일부처럼 보였죠. 가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선두에 서 있던 대원이 김준호 장군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보고합니다. 목표 지점 침투 성공. 적 발견 없이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하의 산악훈련을 마쳤는데도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또 다른 임무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죠. 처음으로 제 확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한국군이 아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아직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특별히 준비된 전시용 훈련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후
김준호 장군은 저를 전술 분석실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하 5층에 위치한 이 공간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군사 시설과도 달랐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 수십 대의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중앙에 홀로그램 테이블까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김준호 장군 대신 젊은 여성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모든 전술을 데이터화하고 시뮬레이션합니다. 제 이름은 박소연 소령입니다. 그녀는 홀로그램 테이블 앞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침에 본 산악 지형이 3D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훈련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했습니다. 각 대원의 심박수, 체온, 이동 경로, 의사결정 시간까지요. 버튼을 누르자 홀로그램의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의 움직임을 재현하는 거였죠. 저희는 이 데이터를 AI에 입력해 최적의 침투 경로를 계산합니다. 날씨, 지형, 적군의 예상 배치, 심지어 월광의 각도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하죠.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과학이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전술이었죠. 이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겁니까? 박소연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 한국의 기술력으로 개발했습니다. 5년 전부터 실전에 적용 중이고요. 5년 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정보 분석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한국군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기술 협력은 없었나요? 은근히 미국의 도움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 기존 믿음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박소연 소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국제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 알고리즘은 우리 군 내부에서 개발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적응형 AI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죠.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홀로그램 테이블에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어요. 실시간 시뮬레이션입니다. 방금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군이 대응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어요. 수백 개의 가상 시나리오가 동시에 전개되었습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성공 확률이 %로 표시되었고 AI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이건 미국 수준이 아닌가?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박소연 소령은 그 말을 들었는지 미소 지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김준호 장군이 말했습니다. 류 소장님, 이제 실제 전투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전체 지도였어요. 그리고 수천 개의 붉은 점과 파란 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전면전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AI가 예측한 최적의 방어 전략과 반격 계획이죠. 눈앞에서 펼쳐지는 시뮬레이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군의 능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들의 방어 체계, 대응 전략, 심지어 반격 능력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군의 실제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말이죠. 김준호 장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상대국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생존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반격하죠. 그 말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데이터에 기반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중국의 한국 평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너무 얕봤다. 아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한국군의 데이터 기반 전술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의 기존 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셋째 날 아침, 김준호 장군은 저를 실내 사격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사격장이라고 해서 단순한 표적 사격 시설을 기대했는데 들어서자마자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3층 높이의 거대한 공간에 도시 전투 환경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전 상황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장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동시에 10명의 특수부대원이 입구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들은 모두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헬멧에 부착된 야간 투시경, 소형 드론,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무기들까지. 이 훈련은 완전한 실탄 사격으로 진행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탄이라고요? 훈련에서 실탄을 사용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김준호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특수부대원들은 실탄 환경에서만 훈련합니다. 그래야 실전과 같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죠. 보호 유리창 너머로 훈련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완벽한 협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겁니까? 특수통신 시스템입니다. 소리 없이 정보를 공유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훈련입니다. 수천 시간의 합동훈련으로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도 특수부대원들의 작전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시야 제한 상황입니다. 가장 위험한 조건이죠. 20초 만에 모든 구조물을 제압했습니다. 불이 다시 켜지자 모든 표적이 정확히 사격되어 있었어요. 단 하나의 오발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정밀함이었죠. 이제 최종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 장군의 신호에 따라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질 구출 작전이었어요. 복잡한 구조물 내에 인질을 상징하는 마네킹이 배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적을 상징하는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인질의 안전입니다. 정확성과 속도의 균형이 중요하죠. 특수부대원들이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각자 맡은 구역을 신속하게 확보하며 전진했습니다. 실탄이 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표적들이 하나둘 쓰러졌어요. 30초도 채 되지 않아 작전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적 표적은 정확히 사격되었고 인질 마네킹은 손상 없이 안전하게 구출되었어요. 결과 보고합니다. 통제실의 장교가 데이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표적 정확도 100%, 작전 시간 27초, 인질 안전도 100%, 모든 지표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제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수준의 정밀함과 효율성은 제가 본 어떤 특수부대보다 뛰어났어요. 심지어 중국의 최정예 부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김준호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특수부대의 일상적인 훈련 수준입니다. 특별히 준비한 시연이 아닙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들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평소 실력이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한국군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훈련장을 나서며 저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 자부심, 자신감,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결의. 그것은 오랜 훈련과 헌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호 장군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수준의 특수부대는 보기 드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특별한 자랑이나 과시 없이 다음 일정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점심, 김준호 장군은 저를 기지 내 작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과의 비공식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최고위 장성을 만난다는 생각에 긴장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며칠간 목격한 한국군의 실력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죠. 식당에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이 아닌 일반 병사들이 사용하는 구내 식당이었어요. 한쪽 테이블에 민간복 차림의 노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류 소장님, 우리 박태준 육군 참모총장님을 소개합니다. 총장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단단했어요.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낸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류청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대는 어떻습니까?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자리에 최소한 예복을 갖추는 것이 예의인데 말이죠. 더구나 그가 일반 식당에서 병사들과 같은 식사를 하려 한다는 사실이 의아했어요. 인상적입니다. 특히 특수부대의 능력이 뛰어나더군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코스 요리가 아닌 일반 병사들과 동일한 식단이었어요.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 박태준 총장은 자연스럽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은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중시합니다. 저도 이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의 소탈한 태도가 낯설었습니다. 중국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계급 간의 거리가 이토록 가까운 것이 한국군의 문화인지 의아했습니다. 총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군은 왜 이렇게 철저히 훈련합니까? 특별한 위협이 있는 건가요? 박태준 총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지정학적 위치상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죠. 생존하려면 강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 말에 담긴 역사적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한반도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온 현실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간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박태준 총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웃이자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물론 군사적으로는 항상 주시하고 있고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어요.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적이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죠. 그 말에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한 그 말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박태준 총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담담한 자신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무시당해도 괜찮다니요. 그만큼 자신들의 능력에 확신이 있다는 뜻이었죠. 처음으로 제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충격적인 광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중국의 고위장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DNA에 있어요. 작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닙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태준 총장이 말했습니다. 류 소장님의 방문이 양국 군사 협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와 헤어진 후 복도를 걸으며 제 마음속에 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강대국과 작은 나라, 오만함과 준비된 자신감. 그동안 제가 굳게 믿어온 모든 것들이 여기서의 경험으로 뒤집히고 있었어요. 한국은 제가 알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평가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한 일정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의 국방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첨단 무기 개발 현황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AI 기반 방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놀라움의 한계를 넘어선 듯 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설명을 듣고 메모할 뿐이었어요. 오후 2시 서울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중 군사 교류의 일환으로 제가 방문 소감을 밝히는 자리였죠. 베이징에서 출발하기 전 저는 이미 발언문을 준비해 두었어요. 한국은 발전된 군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양국의 평화적 협력이 중요하다. 외교적이고 형식적인 문구들 뿐이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실질적 평가나 깊은 인상은 담지 않은 채로요. 하지만 지난 3일간의 경험은 그런 형식적인 발언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김준호 장군과 함께 국방부에 도착했습니다. 기자실로 향하는 길, 복도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6.25 전쟁의 참상, 그 이후 재건의 역사, 그리고 현대 한국군의 모습까지. 그 사진들 속에서 저는 한 민족의 끈질긴 생존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준호 장군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준비해온 외교적 수사를 반복해야 할까요? 기자실은 이미 한국과 중국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준비한 발언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발언문에 적힌 협력 파트너 정도로 정의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들의 헌신, 기술력, 전략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의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몇 마디 외교적 수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준호 장군도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제 쪽을 쳐다보았죠. 그때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장이 외국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간의 오만함, 그릇된 판단, 그리고 한국에 대한 무시, 모든 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어요. 동시에 제가 본 한국군의 모습은 깊은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준비한 발언문은 접어두었어요. 대신 진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중국 고위장성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정신은 거대합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군인들의 헌신은 감동적입니다. 더 이상의 외교적 수사나 형식적인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본 진실만을 말했어요. 중국은 한국과의 진정한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국에 상세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예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솔직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방문의 모든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중국의 한국 평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평소라면 부국장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류 소장, 한국은 어땠나? 장관의 물음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군의 특수부대 능력, 데이터 기반 전술, AI 시스템,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자신감까지. 장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확실한가? 우리 정보와는 상당히 다른데. 네, 장관님.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해왔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전략기획처의 평가도 재검토해야겠군.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전의 보고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상호 의존적 경제관계로 바꿨습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의 그림자라는 평가 대신 독자적 군사기술과 전략을 보유한 강한 군사력이라고 썼어요.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군의 정신적 측면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 규율,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하겠다는 의지는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강점이었죠.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주일 후 전략기획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제가 한국을 경제의존국이라고 평가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던 바로 그 장성들이었습니다. 류 소장의 보고서를 모두 읽었을 겁니다.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한국 전략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장성들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명이 질문했어요. 이런 급격한 평가 변화가 가능합니까? 한국이 갑자기 강해졌다는 건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닙니다. 항상 강했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회의는 길었고 토론은 치열했습니다. 일부 장성들은 여전히 기존 평가를 고수하려 했지만 제가 직접 본 증거들 앞에서는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전략 보고서의 내용은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중국 국방부는 한국과의 새로운 군사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진정한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이었죠. 저는 그 계획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준호 장군을 외국 손님이 아닌 존경하는 동료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류 소장님, 중국의 한국 평가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꿨어요. 김준호 장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절대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크기로 국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으니까요. 진정한 강함은 영토의 크기가 아닌 정신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